저는 노원구 같은 우리 구에 광운대학교에서 왔습니다. 저도 사실 노원구에 살고 있습니다. 월계동에. 오늘 제목은 조금 거창해 보이지만 뭐 산업혁명 여러 가지 말 들었을 텐데 요즘 제4차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게 뭔지 아마 알고는 계실 텐데 설명을 좀 해보고요. 또 이게 미래 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그리고 또 자치 분권과는 어떤 관계에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이 그림이 한 3, 40년 전에 김정문이라는 그 만화가가 미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 걸 상상도로 그린 거예요. 자, 보니까 태양광을 이용한 집 보이시죠? 이거 실현됐어요, 안 됐어요? 실현됐어요. 전자신문 실현됐습니다. 전기 자동차 실현됐고요. 그리고 원격 치료에 대한 것들, 소형 전화기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미래가 우리 사회에 빠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최근에 기술 발전이 더 많아지면서 이러한 발전 속도가 어디까지 갈까 이런 어떤 한편으로는 기대가 있고 한편으로는 약간 뭐냐면 걱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최고로 바둑을 잘 두던 사람 이름 있죠? 누구예요? 예? 이세돌이가 누구한테 졌어요? 알파고한테 졌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둑의 수가 무한대라고 봤고 컴퓨터가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첫 패배 당했을 때 처음에는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두 번째 패하는 걸 본 순간 약간 슬픔이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좀 놀랬고요. 그다음에 이세돌의 그 당황스러운 표정 이런 것들 속에서 인간을 대표로 한 이세돌의 고민이 또는 걱정이 마치 우리의 문제처럼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더 졌어요. 그때 사람들은 느꼈어요. 미래가 결코 밝지만은 않을 수 있다. 이세돌은 내가 될 수도 있다. 근데 마지막에 한 번 이겼죠. 그래서 희망을 어느 정도는 또 가질 수 있는 그 여유를 남겨줬는데 최근에 또 이세돌보다 더 뛰어난 커제라는 애랑 붙어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원사이드하게 졌고 더 이상 인간과 대결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대결을 포기했습니다. 그게 뭐냐? AI입니다. 인공지능이죠. 정말 영화에서나 봤던 터미네이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인간의 체력이 아닌 지능까지 넘볼 수 있고 또 인간의 수를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지경까지 진화했어요. 그래서 저는 비록 AI가 모든 제4차 혁명을 설명하지는 않지만 우리와 좀 관련된 부분으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부분은 조금 어려운 얘기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갑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또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서 젊은 시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속도로도 만들고 또 도시도 개발하고 또 베이비 부머로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근대화에 성공하셨죠. 지금 어떻습니까? 약간 과연 과거만큼의 성장 동력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은 과연 잘 살아나갈까? 이런 부분의 고민들이 자꾸 현실로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하고 미래를 연결하는 그 과정 속에는 다양한 톱니바퀴와 같은 관계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큰 톱니바퀴를 돌리게 되어 있어요. 이 큰 톱니바퀴가 바로 세계고 이 속에 아마 여러분들의 역할이 작은 톱니바퀴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사회적 요인, 우리 커뮤니티 자치단체에 있는 그런 공간적인 지역적인 측면도 있고 또 생활, 주거에 대한 부분과 도시 생활과 그리고 각종 경제 활동을 포함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술적 요인이에요. 기술적 요인. 기술은 우리 인간을 굉장히 발전시켰거든요.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 치약 쓰실 때 딱 하나 있지 않았어요? 뭐였어요? 제목이? 럭키 치약, 그죠? 예. 비누는 뭐였어요? 다이알 비누 하나였어요.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어때요? 기능성 치약 엄청 많습니다. 그죠? 이가 시리지 않은 거, 뭐 치아의 어떤 색깔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 좀 달짝지근한 거. 비누도 엄청나게 많이 변화해서 더 이상 다이알 비누는 찾아볼 레도 없어요. 그 근간이 뭐냐? 기술이 너무나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측면을 바라보는데 그 중에 가장 힘이 센 애가 누구냐면 바로 기술적 요인이에요. 컴퓨터도 우리의 인간의 삶을 도와주는 기계로서 호평을 받았던 거였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 요인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까지 연결시키는 이 톱니바퀴. 마치 시계 속에 있는 작은 톱니바퀴가 모여서 큰 톱니바퀴를 굴리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하나의 어떤 그 과정을 유추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우리의 방향은 이렇게 갈 것이야 라고 이해할 수 있으면 이 수업의 목적은 달성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도시 사회 얘기하는데 왜 성곽이 나왔을까요? 성곽은 도시의 아버지,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이 성곽 계획을 하면서 이 성곽 계획의 원리가 도시로 확장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도 600년 서울 도시 이 부분을 얘기해 성곽 주변에 대한 보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성곽이 지금 현대사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는 외적의 침입을 방지해주고 성곽 안에 들어가면 외적으로부터 어때요?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냈어요? 세금을 냈죠. 세금을 받아서 국가는 뭐 했어요? 외적을 방어해주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성에는 왕이 그것을 지휘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기술의 발전 얘기했죠. 성곽이 무의미해졌어요. 어느 순간. 무엇의 발명에 의해서 어떤 기술의 발명에 의해서 성곽이 더 이상 의미 없고 성곽에 가봤자 내가 안전해지지 않고 그래서 세금도 낼 필요가 없어지는 성곽 밖으로 탈출하는 것이 오히려 사는 것이다라고 만든 그 인간이 발명한 기술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맞춰보시면 제가 500만 원에 상당하는 것이 들어갈 수 있는 흰 봉투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뭘까요? 맞춰보세요. 한번 편안하게. 무엇의 발명이 성곽의 발명을 무너뜨렸을까? 컴퓨터는 너무 많이 나갔어요. 네? 지렛대. 지렛대도 좀 더 발전했어요. 아까 그 컴퓨터보다 조금 더 발전하신 거하고. 또 다른 의견? 기중기. 예, 좋습니다. 정약용의 거중기 이런 거 좋습니다. 좀 더 나가볼까요? 정말로 성곽이 무력화됐어요. 무엇의 발명에 의해서? 총을 좀 더 크게. 대포의 발명이 성곽을 무력화시켰어요. 이유가 뭘까요? 대포는 직사화기예요, 곡사화기예요? 자, 성곽은 벽이잖아요. 자, 성곽은 사람을 외적을 막아내는 데 있는데 곡사화기니까 휘웅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곽 안으로 떨어지면 그 안에서 어떻게 폭발이 크게 떨어집니다. 사람이 살아요, 죽어요? 죽죠. 그래서 대포의 발명은 성곽의 무의미함을 확실하게 만들어줬고 도시의 외연화, 밖에 나가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게 됐고요. 그리고 왕에게 더 이상 세금을 많이 안 내도 됐어요. 왜? 국가가 성곽에서 보호를 못 해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중간 계급, 즉 농사를 짓는 분, 농사를 많이 지어서 부를 축적하거나 상공업에 활동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상인이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도시의 발전이고 조금 더 분권화된 사회로 진행하는 단계였다. 근데 그 중에 성곽을 끝장낸 건 뭐라고요? 무엇의 발명? 네, 화약, 대포의 발명이 그것을 촉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산업혁명 영국이에요, 영국. 옛날에는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죠? 농사 지을 때 100명이 지을 걸 기계가 등장하니까 100명 다 지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10명이면 지을 수 있으면 90명은 뭐가 되는 거죠?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실업자. 그러면 국가가 더 발전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뭐예요? 기계의 발명은 또 다른 산업을 촉진시켰어요. 그래서 놀던 90명의 농업 인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로 가는 거죠. 뭐하러? 취직하러,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이면서 드디어 도시가 촉진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이 당시 이 영국에는 화장실이 없었어요. 집만 있었고. 그러면 우리가 배설한 것들을 어디다 버렸을까요? 창밖에 그냥 버린 거예요. 자, 더러워졌죠. 더러워지면 생기는 병이 뭐예요? 수인성 질환 뭐 있어요? 유명한 거. 많은 사람이 전염되는 거. 콜레라가 영국을 휩쓸어서 수백만이 죽었어요. 자, 그걸 보니까 돈 많은 자본가들이 볼 땐 나도 걸리면 안 돼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 나는 걸리면 안 되겠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장사를 잘하고 산업을 잘하려면 노동자들이 좀 더 건강해야겠다, 안 건강해야겠다. 어느 정도 건강해야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뭘 하냐면 공중위생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도로를 만들고 그리고 화장실과 같은 시스템, 상수도, 하수도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도시계획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기술의 혁신으로 성곽도시에서 다시 산업도시, 근대도시로 넘어가는 단계가 이 상황에서 생기게 됩니다. 자, 근데 요즘은 어때요? 롯데 올라가면 가보신 분, 송파. 예, 랜드마크죠? 예, 수백 미터예요. 경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기술의 혁신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맞춰보세요, 한번. 아까는 뭐였죠? 처음에는 화약의 발명. 두 번째는 증기기관과 같은 기계의 발명이고. 세 번째,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면서 토지를 좀 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효율적으로. 이건 무엇의 발명이 가능하게 했을까요? 맞춰보세요. 자치분권대학.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맨날 타고 다니는데 엘리베이터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엘리베이터 발명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초고속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3박 4일 걸릴 걸 단 몇 초, 몇 분 내에 올라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굉장히 높은 초고층 빌딩에 출현을 가능하게 해서 지금의 도시의 번성함을 이끌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아주 좋은 그 도시의 발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우리 산업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모터가 돌아가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힘으로 산업을 일구었던, 아까 말하면 그 영국의 그 도시의 모습과 같은 것들을 연결해서 산업혁명을 촉진시키는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했고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진화하게 합니다. 마치 우리 옛날에 그 물레방아에 물을 이용해서 돌렸던 거는 그거의 단초, 아주 초기적 모습이라면 이건 좀 더 강화된 것을 의미하고 증기기관차가 아마 그걸 더 상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다 아실 것 같고요. 두 번째, 2차 산업혁명은 조금 더 얘가 진화된 거예요. 말하자면 좀 더 힘이 강력해졌어요. 그래서 자동화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자동차 비싼 거죠? 그죠? 자동차가 엄청 비싸서 귀족밖에 못 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자동차를 드디어 중산층도 가질 수 있도록 가격을 다운시킵니다. 그 사람은 포드라는 사람이에요. 자동차의 아버지. 그죠? 포드장 지금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조립해서 한 가지 일만 분업화시켜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대량 생산된 가격이 어떻게 돼요? 다운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량 생산된 거니까 값싸게 여러 사람이 소비할 수 있게 됐고 우리도 텔레비전 하면 옛날에 대한전선, 럭키치약, 다이얼비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싸게 많이 생산하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시대를 만들어낸 게 바로 이 2차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있고 노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3차부터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2차까지 좀 과거라면 지금부터는 조금씩 현실과 미래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자,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정보라고 하는 즉 이걸 좀 더 편하게 말하면 컴퓨터가 만들어낸
정보와 관련된 것들이 우리 사회를 바꿔놓은 양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인 PC가 연결되고 인터넷이 연결되면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빠르게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계산업보단 전자산업에 대한 부분이 가전에 대한 가전제품의 어떤 발명 이런 것들이 다양한 사회 현실을 바꿔나갔습니다. 특히 여성분들께서는 가사노동으로부터 가전제품이 어느 정도의 노동을 해방시켜주면서 다양한 사회문화활동과 참여를 가능하게 해서 분권화에 또 다른 초석을 쌓게 되기도 하고요.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정보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약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좀 낮을 수 있는 가능성이 도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럽고 지식집약적인 직업들이 조금씩 분화되기 시작하고 과거에 1차, 2차 산업에 종사했던 분들의 힘이 조금 빠지게 되는 그런 명과 암이 동시에 존재하는 지금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4차 혁명은 뭐냐면 따로 떨어져 있던 것들을 다 연결한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동시에 지금 연결이 되죠. 카톡 없으면 우리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카톡? 단톡방이란 말을 모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활이 안 될 정도죠. 예. 그리고 편지 한 사람에게 우편으로 보낼 수 없죠. 이제 단톡방에 던지면 모두 다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차 혁명이 얘기하고 있는 연결의 가치, 연결성입니다. 연결성을 조금 더 강화시켰다 해서 초연결성이라고 얘기해요. 사람만 연결된 게 아니라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 버스 기다리다 보면 어때요? 몇 시에 도착한다고 나오죠. 옛날 같으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몇 분 뒤에 몇 초 뒤에 도착한다는 게 다우라고 뜹니다. 이건 뭐냐면 사물들도 이제 드디어 쌍방향의 정보를 보내고 우리가 수신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 이상으로 넓은 정보들이 복잡하게 쌓이기 시작하고 그 정보를 해석하게 되면 사람의 흐름과 돈의 흐름과 그리고 자본의 흐름을 충분히 지각할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가 커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빅데이터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죠. 아마도 상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부분을 느낄 거예요. 매출이 월 단위로 바뀌고 주 단위로 바뀌고 그 다음에 요일 단위로 다르다는 걸 알게 되고요. 또 어떤 특정한 상권이 출현하게 되면 다른 상권은 침체를 겪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 상호 간의 연결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권이 쇠퇴할 땐 무엇을 분석하냐면 최근에는 카드 사용량을 조사합니다. 카드 사용량은 개인이 다 긁는 거지만 다 모여지면 어느 지역에서 돈을 얼마나 쓰고 있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상권이 어디가 튼튼하냐 약하냐 약했다 커졌냐 커졌다 약해지냐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럼 뭐가 되냐면 진단이 되는 거예요. 진단이 되면 처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거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즉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는 엄청난 인간이 둔 기보, 즉 바둑을 둔 그 레코드를 전부 기억하고 있다가 패턴화시키고 그 패턴으로 어떤 상황에 무엇을 두어야 될지를 스스로 학습하게 만들었죠. 똑같습니다. 지금의 도시의 정보는 어디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지 데이터가 나오고요. 어디서 접촉사고가 나는지가 나오고요. 어디서 돈이 흐르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접촉사고가 많은 부분은 교통의 처리를 보다 유연하게 하고 상권의 흐름이 막히는 곳은 상권의 매력성을 해서 집행력을 더 강화하려고 하겠죠. 그건 뭐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커지게 돼 있고 어쩌면 굉장한 경쟁의 상황에 모여 있고 단순한 처방으로는 도시 정책이나 또는 의견을 반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용어가 뭐냐면 공유경제란 말을 사용합니다. 함께 여럿이 쉐어한다라는 뜻의 얘기가 있고요. 온디맨드라는 건 뭐냐면 바로바로 그 정보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해요. 즉 여러분이 딱 보면
차가 몇 시에 도착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바로 상황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서대문구는 이런 걸 설치했어요. 쓰레기통이 있는데 쓰레기통에다 컴퓨터를 달았어요. IoT, 사물 인터넷. 자, 쓰레기가 찹니다.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어떨까요? 정보를 보내요. 아, 나 배가 찼어. 내 쓰레기통을 비워줘. 그럼 어떻습니까? 온디맨드, 바로 그 상황에 대한 요소를 보내면 쓰레기를 회수하시는 분들이 적정순이 됐을 때 와서 그것을 치울 수 있게 되니까 훨씬 더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즉각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시민의 수요에 맞을 수 있는, 그래서 더 환경이 오염되거나 또는 상권이 매력성을 떨어뜨리는 것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자동차 할 때 요즘 저거 합니까? 전부 카톡에 달린 김기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온라인 서비스 받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기존에 사용하던 GPS나 이런 거는 너무 단선적인 거예요. 흐름이나 지금의 상황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길 찾기가. 똑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제4차 혁명이 가지고 있는 초연결성이라든가 온디맨드와 같은 즉각적 정보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상업 또는 뭐 주택 또는 여러분의 어떤 공간의 방문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남들보다 더 세련되지 못한 정보로 활용하게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온디맨드 상황은 뭐 얘기하냐면 상권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상권들이 어디다, 새롭게 뜨는 곳이 어디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4차 혁명은 자동화와 함께 거대한 연결 네트워크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상황이 도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농경사회예요. 농경사회. 인간의 근육의 힘으로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2차 산업혁명은 기계의 힘입니다. 기계의 힘. 제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연결된 정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바로 뭐냐면 그보다 훨씬 더 진화된 소프트웨어적인, 보다 유연화된, 부드러운, 그리고 감성적인, 그리고 의미가 있는 정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기존 거는 형태가 있어요. 기계도 있고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고부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파고의 형태를 알 수 있나요? 컴퓨터만 돼 있는 것 가지고 알파고를 정의하기는 어려워요. 그 안에 무언가가 들어앉아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구체화할 수 없으니까 대리기사가 딱딱 두고 있었잖아요. 그죠? 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문사회학적 의미가 중요해요. 이게 조금 더 여러분들의 그 지식을 또는 여러분의 어떤 교양을 넓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건 증기기관이에요. 그죠? 증기기관. 물이 끓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노동, 힘든 거를 기계가 대신했어요. 편익이 생긴 거예요. 자, 2차 산업혁명은 전기, 아까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였어요. 인류의 노동을 100층까지 올라가야 하는 노동을 뭐가 대신해 줍니까? 기계. 그거 집합화된 기계가 바로 공장이죠. 공장이 그것을 대량 생산하게 만들어줬고 우리는 거기에 따른 저가의 고품질의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현대사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3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퍼스널 컴퓨터예요. 자, 우리 암산 엄청나게 아무리 잘해봐야 힘들잖아요. 그걸 컴퓨터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복잡한 연산, 이것을 다 대신해 준 거예요. 이건 바로 뭐냐면 개인의 지적인 부분을 컴퓨터가 어느 정도 대신해 줬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4차 혁명은 뭐냐? 아까 연결이라고 그랬잖아요. 4차 혁명은. 연결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예요. 상호 간의 주고받기예요. 상호 간의 주고받기. 이게 통신의 의미고요. 인류의 사고를, 개인의 사고가 아닌 인류의 사고를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다 구조화되었고 고도화되었고 쉽게 말하면 개인이 갖고 있는 가정의 문제가 아닌 지자체와 국가와 그리고 그것이 모여진 세계에 영향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인간의 한계가 동시에 노정됩니다. 왜냐? 기계가 우리보다 더 증시 현황 분석 더 잘할 수 있고 그러면 누가 힘들어져요? 증권 분석하는 사람들 AI 눈치 보겠죠. 예? 지금 학생들 출결 상황 뭐로 하신 줄 아세요? 핸드폰으로 해요. 예. 그거 안 들어오면 핸드폰 안 가져오면 출결 안 돼요. 즉 뭐예요? 인간이 드디어 인간이 만든 시스템 속에 뭐가 되는 거야? 약간 눈치 보는 거야. 예. 눈치 보고. 저만 해도 이거 자동키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새벽에 그 경비 아저씨 졸고 있으면 저 계속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암호까지 잊어버리면 더욱더. 그래서 중요한 건 개인의 사고를 대신했던 건 컴퓨터 한 대라고 하는 3차 산업혁명이라면 이걸 조금 더 구조화시켜서 고도화된 인류의 사고에 대한 부분이 인공지능이 대신했다는 얘기는 고도의 판단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고도의 판단이. 즉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후변화 같은 거 통제하기 힘들죠? 그죠? 이런 것도 얘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물류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물류, 차량, 항공, 철도 이런 거 개인이 다 일일이 다 할 수 있나요? 이거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하나에 대한 위치 파악도 가능할 수 있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소비하는지까지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할 부분은 이거예요.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게 있어요. 조직이 국가 위주에서 좀 더 분권화되면서 지자체의 자율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에서 나온 다양한 시스템이 보다 유연한 형태의 조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권화에 대한 부분을 더 강화시킬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구성원들이 보다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세 번째는 수평적인, 아까 연결이라고 하는 건 수직적 연결보다는 네트워크 연결, 수평적 연결을 의미해요. 그래서 좀 더 높낮이가 없는 서로 상호 간의 연계를 더 강화시켜줘서 수직적인 분화가 아닌 여러분과 주민과 사람들 간의 연결관계가 더 중요한 사회가 됐고 그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분권화의 토대와 잘 맞아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한 노동은 사라지게 됩니다. 단순한 노동은요. 저는 요즘도 가끔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가면 구리 여기 나가잖아요. 구리 요금소.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현금 내는 게 좀 더 많았는데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헷갈립니다. 근데 저는 아직 하이패스를 안 달아요. 그 이유는 해가 갈수록 무인 정상기가 많아지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뭐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주유소 무인할 때도 잠깐 썰렁함이 있었거든요. 고용에 대한 부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게 기록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저는 그래서 하이패스 쓰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에 대한 부분을 저도 이해하면서 현실적으로 오고 있는 작은 그런 그 부정적인 것들은 좀 거부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시대로 보여집니다. 자, 정리해보면 4차 산업혁명에서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할게요. 이제 여러분이. 이게 시민 대학이니까 지금까지 조금 편안하면 핵심 키워드를 한번 우리가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4차 산업혁명 하면 딱 여러분이 세 마디만 해주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연결. 아까 초연결성 얘기했잖아요. 이게 사람과 사람과 연결될 수 있고 또 사람과 뭐랑 연결될 수 있을까요? 기계와도 연결될 수 있어요. 자, 제가 만약에 다리 하나가 힘들어졌어요. 오른쪽 다리는 튼튼해요. 자, 이거를 DNA 치료가 안 되잖아요, 지금은. 요즘 뭐가 나왔어요? 전자화된, 지능화된 의족이 나와서 저의 다리 패턴을 분석해서 제가 움직일 때마다 얘가 알아서 움직이게 해주거든요. 이건 뭐예요?
사람과 기계가 연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AR, VR 같은 것도 눈에 띄고 있으면 다른 사람 모르지만 이 사람은 안에서 버튼을 누릴 수 있게 되죠. 가상적인 거예요. 뭐 심지어 여러분들 골프장까지 안 가셔도 돼요. 왜요? 가상적인 컴퓨터 놀이가 있잖아요. 골프장 같은 데 가면. 거기에 골프장이 없지만 우리는 그걸 인식하고 즐길 수 있게 되죠. 이건 뭐예요? 연결이라고 하는 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능화예요. 지능화. 지능화라는 건 아까 말한 개인적인 사고도 있지만 보다 높은 수준의 의사결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게 뭐냐? 알파고잖아요. 알파고가. 그러니까 알파고 사건은 큰 거예요. 인간의 고유한 수를 뛰어넘는,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고도의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그 얘기는 인간을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속에 지능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은 가장 뛰어난 펀드 매니저를 인간이 아닌 AI를 선택하셨을 때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될 가능성은 높아요. 그리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갈등적 요소와 상관없이 마치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에 와서 아주 공평하게 선수를 선발했더니 잘했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들은 어때요? 너 고대 나왔냐? 나 고대 나왔어. 뭐. 너는 어디야? 넌 대학에 안 나오고 고졸 출신이야. 아, 믿을 수 없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컴퓨터에 의한 고도의 지능화는 그런 것들 모두를 객관화해서 평가해버리죠. 그랬을 때 오는 것이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있겠으나 아무튼 지능화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높여줄 수 있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를 얘가 해결해 줌으로써 인간이 좀 더 편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긍정적인 의미로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동화예요. 이건 자동화는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어머님께서 꼭 집에 있어야만 했어요. 옛날에는. 예? 여러 가지 밥도 해야 하고 가사 활동도 해야 하고 시간에 맞춰 할 필요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홈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자동화가 되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자유롭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자동화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해방이 되고 자유를 주지만 또 하나는 사람의 고용을 줄여들이게 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매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것이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될 수 있겠고 그것이 공장이나 기업으로 연결될 때 나오는 파급력은 좀 더 다양한 부정적, 긍정적 이 부분이 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 하나는 연결, 두 번째는 지능, 세 번째는 자동이에요. 자, 한번 해볼까요? 한번 여러분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연결, 두 번째는 지능, 세 번째는 자동화. 이 세 개가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예요. 이것만 아시면 4차 산업혁명은 여러분들이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 키워드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조금 더 내용을 이제 학부 이제 2학년 수준의 이제 졸업반, 대학교 4학년 수준으로 넘어가면서 약간의 대학원생 분위기까지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근데 왜 등장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차 산업혁명하고 뭐가 다르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컴퓨터 한 대가 여러 대 된 거, 같이 있던 거 연결한 거, 인터넷 된 게 그렇게 대수야? 그것도 모두 정보화의 어떤 그 확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1차, 2차는 오케이지만 3차와 4차는 좀 뭔가 석연치 않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키 차이가 이렇게 1m 차이 나는데 갑자기 얘는 50cm밖에 안 되는데 얘를 하나 더 높다고 말하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의심을 품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게 거의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세계 경제가 너무 전반적으로 성장이 덜 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합쳐봐야 3%의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좀 그걸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거대 자본이나 또는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그룹들은 새로운 무언가의 컨셉을 던지고 그리고 그것이 산업적 파급 효과를 내서 세계의 경제를 조금 더 자극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머리에 바르는 무스에 있는 그 물질이 올라가가지고 오존층 파괴한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무스나 그런 제품에 뭐 안 들어가잖아요. CFC. 그죠? 그거 뭐예요? 그게 사실은 환경적 규제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장의 확산이에요. 그게 바로 잘 사는 국가가 못 사는 국가를 계속 따라잡지 못하게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미국이 독일차 열심히 때렸잖아요. 그 때린 거의 핵심은 조작이 아니라 독일의 기술이 너무 뛰어나서 미국의 경제를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역습이죠. 라고 보는 경향이 많아요. 독일 때리기죠. 그래서 뭐합니까? 트럼프가 당선된 이유도 바로 그러한 자유무역주의 속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 이걸 무역적인 보완을 하고 싶은 욕망들이 숨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이라기보단 이런 충분한 의심이 가능한 건 뭐냐면 전 세계적인 부분에서의 경제 침체를 타파하기 위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 하나를 제시하는, 마치 어떤 정권이 탄생하면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끌고 가잖아요. 돈을 많이 쓰기 위해서 고용 창출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제4차 혁명을 얘기하는 상황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그 속성을 보는 거예요. 1차, 2차, 3차, 4차에 대한 부분을 보면 가장 큰 것이 융합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 혁명이 갖고 있는 거는 다양성이라면 다양성하고 융합성은 조금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짜장면과 짬뽕 같이 먹고 싶을 때 그 욕망이 그 두 개가 있을 때 그거를 잘 캐치해가지고 짜장면 사장님이 뭘 만들어냈어요? 짬짜면 만들었죠. 그거는 다양성이에요, 융합성이에요? 그건 다양성이에요. 왜? 짜장면과 짬뽕을 섞어서 만든 음식은 아니에요. 다만 그릇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두 개를 공존시켰죠. 그래서 골라 먹고 두 개 다 먹을 수 있게 한 건 다양성이에요. 그건 공존하는 거고요. 융합은 좀 다른 거예요. 융합은 김치찌개에 만약에 남은 제사 음식을 넣어서 어머님이 뭐라고 해요, 이거? 이거 훌륭한 짬뽕탕이야. 이렇게 하면서 주시잖아요. 이거는 융합형이에요. 융합형. 그러니까 A와 B가 같이 공존할 때는 다양성이지만 두 개가 합쳐져서 새로운 융합이 됐을 때, 즉 커피와 우유가 만났을 때 뭐가 돼요? 커피 우유가 될 수도 있고요. 라떼가 될 수도 있어요. 우유 커피가 될 수도 있어요. 다만 그거의 구분은 뭐예요? 커피가 좀 더 많으면 카페라떼라고 불러요. 우유가 좀 더 많으면 뭐라고 불러요? 커피 우유라고 불러요. 자, 치마 바지하고 바지 치마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바지 치마라고 불러야 돼요? 치마 바지라고 불러야 돼요? 근데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통이 얼마나 넓으냐에 따라서 치마의 속성이 더 강하냐. 두 개로 갈라진 것만이 다 바지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반론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두 가지를 보시면 다양성과 융합성은 좀 다른 거죠. 즉 어머님 아이 하나가 출산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융합형인 거예요. 엄마의 속성과 아빠의 속성을 담고 있어요. 하지만 주된 속성은 누군가를 담겠죠. 그래서 아이는 융합적 산물이에요. 융합적 산물. 엄마 거야 아빠 거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사회는 바로 그렇게 융합적인 부분으로 변화하고 있다. 아마 여러분들 남성분들 중에는 또 골프 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골프는 두 종류잖아요. 아이언이 있고 뭐가 있어요? 우드가 있잖아요. 두 개의 장점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 두 개를 합친 게 뭐예요? 고구마라고 불리는 하이브리드체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융합적인 거예요. 융합적인 거. 예? 그래서 지금의 사회는 금융과 그리고 전자적인 부분이 만나서 핀테크 같은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큰 산업들이 쪼개져 가지고 분화되는 산업들이 막 존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이 새로운 기회적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작아지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그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가능성이 커지고, 테슬라라는 기업은 뭐예요? 자동차 기업이지만 사실은 어때요? BMW나 벤츠만큼 큰 건 아니죠. 하지만 어때요? 조금씩 시장을 어떻게 해요? 잡아먹고 있어요. 그죠? 이거는
새로운 유연화된 하나의 기업들이 성장해가는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차 혁명의 핵심은 바로 복합과 융합화에 대한 부분이고 이것이 전 세계적 영향을 주면서 어떻게 사회를 또는 경제를 바꿔나갈 건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커다랗게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는 우리가 4차 혁명 대학 레벨에서는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뭐였어요? 첫 번째가 연결. 그죠? 두 번째 뭐예요? 지능. 세 번째 뭐죠? 네? 뭐예요? 자동화예요. 자, 지금은 대학원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대학원 수준. 자, IoT 따라해서요. IoT. IoT가 뭐냐면 여러분 기기에 붙어 있는 컴퓨터. 이게 IoT예요. IoT는 기계에 붙어서 쓰레기통에 뭐가 있어가지고 또는 여러분의 청소기에서 지나가다가 부딪힐 것 같으면 지기 스스로 감지해서 움직이잖아요. 막 그죠? 이게 IoT 같은 것들이에요. 하나하나 달려있는 거. 그 다음에 빅데이터. 빅데이터 따라해보시죠. 빅데이터. 네. 그 하나하나의 정보가 전체적으로 모여서 흐름과 체계를 보여주는 구조화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자, 이게 빅데이터예요. 노원구가 되게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노원구에 이게 다 있어요. 전국 최초의 스마트 그리드를 바탕으로 한 제로 하우스라는 게 있죠. 그거 전부 IoT 이런 전자적 부분에서 제어가 있어야 돼요. 그건 좀 뭐 치고 좀 더 여러분에게 가까이 와닿는 건 뭐냐면 가장 안전한 도시예요. 범죄 예방이라는 거. 범죄 예방형 도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범죄가 우범지대로 될 수 있는 것들, 그 지역에 뭘 얘기해? CCTV와 같은 것들을 촬영하게 되고 그 정보를 모아놓으면 범죄 패턴이 발생되고 범죄 패턴이 발생되면 우려 지역과 시간대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보를 잘 관찰하게 되면 동일 시간대 일어난 범죄에 대한 사람을 찾기도 굉장히 편해지죠. 자, 어제 뭔 일이 일어났어요? 연세대학교에 뭐가 일어났죠? 폭탄 테러. 잡은 거 누가 잡은 건지 아시죠? 사람이 잡은 게 아니에요. 뭐가 잡았어요? CCTV가 파란 장갑을 캐치해서 그 버린 쓰레기 봉투를 까니까 나온 거죠? 예?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는 여러분들의 삶의 질, 그리고 도시의 발전, 분권화의 방향에 중요한 의사결정의 상황들을 체크할 수 있어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빅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다면 우리 도시가 작년에 비해서 지역 매출이 줄었어. 특히 상권으로 형성된 노원역의 중심 상업지역의 상업 패턴의 활동이 줄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이 의회나 전달되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즉 빅데이터는 여러분들이 분권화에 대한 방향의 주요 이슈들을 체크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도시적 해결을 정책 문제로 접근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우리가 생각했던 커제, 이세돌을 물리친 인류의 사고를 대신하는 고도의 사고 체계의 덩어리를 의미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만나면서 IoT의 정보가 빅데이터로 가고 빅데이터의 정보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판단하게 되면 놀라운 결과가 예측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CPS는 뭐냐면 CPS는 좀 굳이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단어가 어려워가지고 CPS라는 게 이게 뭐냐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가상적인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가상적인 시스템. 우리 영화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막 누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툭 치고 손으로 딱 하잖아요. 이게 이제 가상적인 형태를 갖는 시스템이고 그게 형태는 없지만 내가 컴퓨터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CPS가 발달할수록 우리는 조금 더 컴퓨터와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 삶을 어느 정도 더 많은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주면서 우리의 공장에 대한 제조, 주차 관리,
운송 분류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가 다 가능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럴 거예요. 하이패스 라인 이거 존속할까요? 이거 물리적 공간 이거 다 있을까요? 지나가면 체크하고 이런 거 없을 거예요. 이미 거기에 뭐가 있는 가상의 시스템이 존재해서 뭐 지나가도 체크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다 체크되는 거죠. 그죠? 지금은 물리적 형태라 잘못하면 박을 수가 있잖아요.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다음부터는 어때요? 그런 장애물들이 제거돼도 충분히 존속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무슨 스캐너가 없더라도 여러분 이미 정보를 읽어드린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 영향을 줄까? 무인 운송수단, 드론이라는 것이 발달되면서 배달 왕창 해줍니다. 그죠? 편안하게. 예. 이거 더 발달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3D 프린팅. 이거 여러분 집도 만들어요. 3D 프린팅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큰 기업들이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큰 기업들이. 그래서 3D 프린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무한대입니다. 그 정확한 형태와 정보만 씌우면 그거를 출력해내는 거거든요. 물건을 출력해낸다. 종이에 인쇄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건을. 여러분이 아끼는 물건인데 팔지 않아. 그럼 어때요? 스캐닝 쫙 하면 얘가 재질 다 파악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똑같은 걸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로봇공학은 어때요? 여러분 팔에 힘이 떨어져도 나이가 들어서 잘 걷지 못해도 또는 불의의 사고로 손발이 부자연스러워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여러분의 근력을 대체하고 판단을 도와줄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과거에 영화에 보면 나타나는 그런 로봇과 같은 인공, 소모즈 이런 것들이 사실상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현재요. 사물 인터넷은 아까 말한 IoT가 사물 인터넷이고 블록체인 시스템은 의사결정을 조금 더 분산화시켜가지고 경제나 어떤 사회적 의사결정을 작은 단위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지금 중앙집권이 아닌 분권화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되겠고 유전이나 이런 생물학들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장수할 수 있고 그리고 병에 걸리지 않는 다양한 의학적 혁신을 주도하게 되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 디지털, 생물학 분야가 크게 유망한 산업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갖고 있는 환경 변화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저는 크게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 어떻게 하고 있나 볼까요? 미국은 지금 엄청난 첨단 제조업을 이 분야로 확산하기 위해서 첨단 제조 분야에 더 많은 초점을 들이고 있고요. 독일은 원래부터 기계가 강했던 나라입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전자적 요소, 정보적 요소와 결합하면서 어찌 보면 가장 독일이 앞서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ICT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지만 ICT와 연동되어서 뻗어나갈 수 있는 주변 산업에 대한 균형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상태이지만 추진하고 있고요. 제조업의 어떤 구조를 가장 많이 바꿀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림 볼까요?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얘기한 거예요. 중소기업을 10,000개 정도 더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겠어라고 선언만 했어요. 선언만. 두 번째, 한 1조 6천억 들여가지고 앞으로 정밀 의료, 즉 기계로 막 수술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또 새로운 신약, 암 치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복하지 못했던 거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탄소, 에너지가 없으니까 탄소를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자원적 활용, 미세먼지 너무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지? 이런 기술. 그래서 인공지능과 증강현실과 자율주동 주행차와 소재의 어떤 그 신선함 그리고 스마트 시티라는 것으로 귀결됨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스마트 시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삶은 또는 우리 이 도시의 삶은 모두 공간으로 축약되어 있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동네, 마을에서. 이 모든 게 스마트 시티로 귀결돼요.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많이 구현될 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로의 구현입니다. 이거는 뒤에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IoT가 잘 발달되면 우리는 드디어 차량이 얼마나 지나가는지, 사람이 우리 동네를 얼마나 지나가는지, 또는 무엇을 소비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정보를 알 수 있게 돼요. 우리는 10대가 많이 와, 거긴 30대가 많이 와. 그리고 1인당 객단가는 얼마야. 이렇게 되면 즉각 그 상황의 변화에 맞는 업종들을 충분히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게 되겠죠. 그럼 뭐합니까? 상황에 맞는 맞춤형 산업과 맞춤형 지자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지역의 비즈니스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노원구가 예를 들어서 창동 플랫폼 60일이 잘 돼요. 사람들이 막 놀러 옵니다. 문화예술을 즐기러 옵니다. 왔다가 그냥 가진 않죠. 조금씩 매력적 요소들을 발굴하게 처음에 왔다 갔다 하겠지만 다른 곳을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새롭게 생긴 장소는 다른 장소의 경유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이 변하는 거예요. 창동뿐만 아니라 광운대 역세권도 마찬가지예요. 광운대 역세권 개발되면 어떻습니까? 역은 사람을 끌어모으잖아요. 항상 사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방문자를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나이대가 뭐냐에 따라서 그 주변부에 소비되어지는 상권의 레벨이나 주거의 수준이나 이런 게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것을 인터넷 IoT가 잘 체크해서 정보를 잘 제공해 주면 우리 지역이 더 이상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정보를 그 안에 누적시키게 됩니다. 최근의 도시들은 경쟁해요. 강북구랑 도봉구, 노원구 경쟁합니다. 동북권이라고 하는 묶여 있지만 각각의 도시들은 다 경쟁해서 어느 게 좀 더 뜨고 어느 게 또 질 수밖에 없어요. 신촌 엄청 잘 나갔잖아요. 그죠? 지금 신촌 가면 이상한 사람 봐요. 그거 왜 가냐 그래요. 적어도 홍대쯤 가줘야 되는 거죠. 예? 경리단, 성수동 옛날에 공장지대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 좀 뭔가 아트, 문화, 예술 이런 거 느껴져 가는 거죠. 왜? 사람들은 더 이상 주말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비록 평일날은 내가 직장에 묶여 있어서 출퇴근이라고 하는 단순 농선이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요일 저녁부터는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노마드로서 주거지와 다른 장소를 소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노원구는 촉수를 들이대고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계속 감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메뚜기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어디로 튀어야 하는지, 날아야 하는지, 그대로 있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도시가 생존하는 거죠. 왜? 도시는 계속 경쟁 속에서 한 사람은 승리하고 한 사람은 지게 돼 있거든요. 순위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지금. 사실 연희동이 뜰 줄 알았어요? 연남동 이런 거? 예? 연남동 순대 먹으러 갔지 내가 거기 뭐하러 가요? 근데 갑자기 걔들이 뭐가 됐어요? 성형수술을 했잖아요. 예? 렛미 프로그램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얼굴 좀 별로 이렇게 예쁘지 않았는데 딱 수술하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서 막 사람들이 꿰이잖아요. 연남동에 있던 철길 주변부 폐선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공원화 했잖아요. 살기 좋아졌잖아요. 보기 좋아졌죠. 사람이 모이죠. 그러니까 어때? 주변부가 달라지잖아요. 우리도 이제 폐선부지 활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때 IoT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중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의 갈 길을 내비게이션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잘 모이면 우리 뭐가 되는 거예요? 지자체만의 빅데이터가 되는 거고 그걸 보고 잘 여러분이 판단을 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고도의 지능, 고도의 지능이 되는 거죠. 그럼 어때요? 우리 마을, 노원구의 도시 방향을 좀 더 스마트하게 이끌어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도시의 경쟁은 이제 숙명이에요, 숙명.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시는 더 이상의 경쟁이라는 것을 끊을 수가 없는 구도이고 그래서 지역 애착
지역에 대한 활성화, 주민들의 참여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왜? 안 그러면 우리 도시의 삶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분의 이 대학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뭉쳐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짜장면, 짬뽕 모여 가지고 세 개가 하나의 그릇에 있는 거. 얘는 뭐예요?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라는 겁니다. 퓨전 요리라는 거죠. 예. 자, 정리하면 오른쪽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거예요. 조금 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거예요. 치약 더 이상 럭키 치약 안 써. 하나만 왕창 해가지고 대량 생산해 쓰는 거 더 이상 안 써. 나 자동차, 현대차 더 이상 안 사. 난 비슷한 차 뿌조라도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옛날에는 1인 1색이었어요. 더 말하면 10인 1색이었어요. 지금은 뭐냐면 1인 1색을 넘어서 1인 10색의 욕구가 있어요. 결혼 제도도 변화할지도 몰라요. 장수화되면서 사람이 길어지면서 여기 무슨 얘기 나와요? 졸혼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만혼 이런 거 나오고요. 저는 그게 좋다고는 보지 않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욕구는 굉장히 분화되고 있는 거예요. 분화되고 있는 거. 근데 그 욕구를 도덕적 잣대로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그 잘못된 거고 이거는 잘된 거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오히려 그렇게 집합화된 사람들의 욕구들을 잘 읽고 부분적인 수요에 맞는 작고 유연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주는 거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 용어 알려드릴게요. 욜로 해볼까? 욜로. YOLO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예? 예? 오직 나만을 위하여. 그렇죠. 영어로 하면 더 좋은데. 예? 그건 뭐냐면 당신은 유일하다. 그리고 인생은 한 번뿐이다. 요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욜로라고 불러요. 즉 태국이나 이런 동남아인 국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세라는 걸 생각하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면서 봉양하잖아요. 그리고 죽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먹혔어요. 지금 안 먹히죠. 네. 더군다나 우리같이 발전된 나라는 내가 일단 중요해. 그리고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해라는 욕망이 사실 이제 보편화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량 생산, 대량 공급에 의해서 똑같은 것만 먹어야 하냐? 안 돼. 월요일은 뭐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구의 다양화, 다변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고요. 그게 4차 혁명과 굉장히 잘 맞아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1인 위주의 생활 패턴이 국가에서 결혼해서 아기 많이 낳은 사람 아무리 주장해 봐야 사회적 패턴은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조적인 부분에서 좀 더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 그게 구호 하나 외치고 표 몇 장 붙이고 TV에서 공익광고 틀어준다고 바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흐름으로 가고요. 그 흐름이 모여서 크게 되면 그게 하나의 패러다임이라고 보통 부르는 거예요. 패러다임. 네. 강남이라고 하는 하나의 덩어리는요. 강남 의식을 갖고 있어요. 강북이요. 위치에 대한 부분이 남쪽과 북쪽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도 달라요. 계층과 계급이라고 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우리나라는 귀족이라는 건 없어요. 하지만 산업화 속에서 계층과 계급과 문화는 분명히 존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정도 물리적 성공을 하면 위치를 바꿔버리잖아요. 어떻게 해요? 거주지를 바꿔버리죠. 그죠? 거주지 바꿔지지 않으면 어때요? 그 안에서 브랜드 있는 아파트로 가고 어때요? 자동차를 뭘로 바꿔요? BMW나 벤츠로 바꿔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가격, 자동차 가격 한 40% 세일해 줄 테니까 마크 떼고 타고 다녀봐. 싫어 그럴 거예요 아마. 싫어요. 왜? 그건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구별되어지고 싶은 욕망 그리고 자기에 대한 애착 나는 잘 돼야 한다는 욕망은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게 4차 산업혁명과 잘 맞물리면서 세상은 더 다품종 다량
다양한 제품들이 다양하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소규모 그룹에 맞는 제품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수요 파악이 정확해야 되겠죠?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벤츠 그 쿠페 문짝 2개짜리 오픈카를 팔려고 해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생산할 때 몇 명이 살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정보, 빅데이터 이런 거에 의해서 구매 예측에 대한 게 정확해야만 자원의 효용을 줄이면서 생산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뭐냐? 지금 사회가 얘기하고 있는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의 통합이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쓰고 있는 그 옷들 있잖아요. 최근 옷들, 남성 옷들 보면요. 통바지 없어요. 다 슬림핏이에요, 바지. 그죠? 통으로 된 거 다 바뀌어버려요. 사회적 트렌드거든요. 신체 사이즈 다 바뀌고 있어요. 다리 길이 바뀌고 있어요. 최근 신문에 여성들의 사이즈도 굉장히 막 달라졌어요, 다들. 키도 커졌고. 그거 뭐냐? 데이터예요. 그 데이터가 누적되면 누가 씁니까? 패션 업체가 돈 주고 사요, 그거. 뭐예요? 적어도 자기 제품이 잘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잘 맞아야 할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도시, 국가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잘 모으고 분권화의 단위인 여러분들의 욕구들이 하나하나 데이터로 처리되면 지방 분권에서 의사결정에서 보다 우리 군민들이 또는 도시민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미래 방향의 정보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렇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산업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 변화에 대한 부분도 걷잡을 수 없게 많이 변하죠. 지금 보세요. 국회의원들 만약에 무슨 발언하면 바로 SNS 뜨잖아요. 그죠? 그럼 어때요? 바로 문자 보내잖아요. 전화번호 다 공유해가지고. 그게 바로 위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물론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직접적 민주주의의 또 다른 형태로서 여러 가지 의사 표명을 해주고 그리고 그것이 즉각 반영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청문회 과정에도 카톡으로 막 보내주잖아요. 사진을. 그죠? 예? 예. 이런 것들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긍정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사회 전체를 이미 바꾸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유경제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사람들이 힘든 것, 갖기 어려운 것을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소비에 대한 스마트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을 얘기해요. 하우징도, 주택도 공유주택이란 말이 있죠. 네. 아파트도 사실은 공유주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효율적으로 마당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주택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경제는 자원의 낭비를 막고 그리고 효율적 소비를 촉진하고 그리고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끌어가는 데 되게 도움이 되는데 이게 더욱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뿐만 아니라 오피스가 나오는데 요즘에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새롭게 개발하는 게 뭐냐면 공유 오피스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창업자들이 많은데 자기들이 전부 상업 공간을 사용하게 되면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실, 그죠? 그럴듯한 거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걸 빈 공간을 위해서 내가 소유할 필요는 없잖아요. 시간제로 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비서. 전화번호 다 보면 그때그때 그 전화번호에 맞는 회사를 불러줍니다. 네, 여기는 노원 상사입니다. 다른 전화 딱 들면 여기는 광운 상사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좀 더 산업화되면서 이제 또 다른 산업들을 만들어 아까 융합이라고 하는 부분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게 되고 1, 2인 계층이 더 많아지면 그러한 것이 주택으로 더 많이 확산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대규모 아파트가 아닌 소형이지만 컴팩트한 상품이 더 효용을 얻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미국에서 우버라고 있어요. 우버. 이건 좀 알아두세요. 이것도 대학원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버. 자, 우버 해볼까요? 우버. 우버는 뭐냐면요. 우버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요. 놀고 있는 자동차를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차가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쓰지 않는 동안 사용하니까 뭔가 효용을 받을 수 있고. 그죠? 우버 입장에서는 비싼 돈 주고 차를 확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우버 기업이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대표적 스타트업 기업으로 새로운 부를 창출한 걸로 보이고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하게 나타나는 소카 같은 거, 소카 그죠? 공유카 그죠? 소카. 내가 차량 신청하면 쓸 수 있고 시간당 얼마 계산하고 반납할 때 그곳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디로 가요? 가장 가까운 데다 딱 온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 훌륭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공유경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소유에서 렌탈 개념 바뀌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버는 지금 기존에 100년 동안 미국을 대표했던 포드 자동차라든가 GM, 제너럴 모터스를 초월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거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허용하지 않아요 아직. 예. 그다음 온디맨드 바로바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수요를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택시, 예. 카톡 틱 누르면 바로 오죠? 예. 온라인 디맨드 가져간 거예요. 가사노동도 그렇고 심부름센터도 마찬가지 이거 연결돼서 할 수 있어요. 발레 파킹, 뭐 여러 가지 컨설팅 이런 것들이 온라인 디맨드를 한 리얼타임 바로바로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범위는 더욱더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니까 빨간 약, 파란 약이 있어요. 우리 화장실에서 옛날에 그 속담 있었잖아요. 빨간 손이냐, 파란 손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빨간 약은 미래가 암울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디스토피아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디스토피아 해볼까요? 디스토피아. 네, 암울한 미래를 디스토피아라고 불러요. 유토피아 불러볼까요? 유토피아. 밝은 미래를 의미해요. 즉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우리에게 밝음을 줄 건지 어두움을 줄 건지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자동차가 나에게 엄청난 편익을 줬어요. 이동의 편의성도 주고 안락함도 주고 또 필요할 땐 잠도 가끔 잘 수도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빵빵하게 들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자, 그런데 편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교통사고가 있을 수 있죠. 자동차 몰고 가다가 갑자기 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또 뭐예요? 나이롱 환자들. 그죠? 와서 부딪혀 놓고 막, 누우면 정말 하늘 노래지잖아요. 범칙금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동시에 공존하는데 좀 더 긍정적인 게 많으냐 적냐를 판단하고 우리는 가는 거잖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를 볼까요? 뭐에 대한 고민이냐면 일자리가 2032년까지 20억 개가 사라질 거다. 그 얘기는 로봇이 돈 벌 거다. 로봇이 돈 번다는 얘기는 자본가들이 돈을 벌 거다라는 거죠. 즉 현대자동차에 직원은 없고 뭐만 있는 거예요? 로봇만 팍팍 있는 거예요. 가격은 완전 다운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가장 원가로대로 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자본가만 돈을 벌을 수 있다. 그리고 고용 창출이 안 된다라는 그 얘기가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오히려 경제 성장으로 일자리 수가 증가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두 가지 다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 더 어느 쪽으로 좀 더 기울어질 것 같아요? 어떠세요, 선생님? 일자리가 많아질 것 같아요?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자꾸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면 일자리가 좀 줄어들겠죠. 그죠? 예. 지금 대학 보내는 제 주변의 동생들 학과 선택하는데 진짜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이유가 만약에 막연한 기대라면 별로 고민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고민을 한다니까요. 지금 이게 사라질 직업이냐 아니면 남을 직업이냐 가지고 엄청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는 거로 보여져요. 자, 그런데 또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타자 수가 굉장히 대접받던 때가 있었죠. 타자 수, 타자 치는 사람 막 짜증내요 그 사람들. 기다렸다라 그러고 막 그리고 뭐 웃돈 줘야 되고 뭐 스타킹 막 줘야지 겨우 쳐줄 정도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뭐냐면 컴퓨터가 등장하면서예요. 예? 근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게 있어요. 타자 수부가 사라진 것보단 컴퓨터에 종사하는 더 많이 늘어난 거죠. 예?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저도 그걸 믿고 싶어요. AI가 되면 조금 더 파생적인,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 또는 기타 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처리에 관련된 파생 산업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양극화. 돈 많은 사람, 로봇을 소유한 사람 이런 더 커질 거고 가난한 사람은 그거의 소비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핀란드에서 뭘 했어요? 그냥 기본소득을 제공했어요. 약 100만 원씩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네. 그게 현실적인 거예요. 부양, 소비 부양에 대한 부분으로. 아마 그래서 로봇에 대한 부분에 세금 물리는 거 거의 될 것 같고요. 기본소득 기본적으로 갈 것 같아요. 너무 먼 미래라 얘기하기 그렇지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약간 어렵지만 전반적인 인간의 편익과 그 부분은 향상될 가능성이 높고 그 부분은 정치적 문제, 법률과 제도에 대한 정비를 통해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스스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뜨는 부분은 단순 기능은 좀 죽고요. 그리고 새로운 예술 문화를 중심으로 한 융합적 산업 분야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 더 늘어날 거라고 하는 추세가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데이터, 처리, 그리고 사물 인터넷 이런 흔히 말하는 4차 산업의 혁명을 이끄는 분야에서의 고용은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그 부분 중에 감지, 지능화, 인터페이스 관련된 ICT 관련 직업들은 좀 맑음이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콘크리트, 즉 흔히 말하는 노가다라고 불리는 단순, 정육원, 도축원, 그 다음에 기본적 간단한 조립, 청원경찰, 그리고 회계사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할 거다라고 하는 예측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도시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도시예요. 그릇이죠, 그릇. 그릇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하나가. 자, 그래서 도시는 곧 모든 기술과 환경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모든 흐름들은 결국 도시에 귀결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는 어떻게 발전해야 할까요? 라는 것이 지금 우리 자치분권 사회에서 한 번쯤 건드려 볼 주제인데요. 농촌은 계속 줄어들면서 전 세계의 도시화율은 총 54%까지 확장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거의 뭐 7, 80%를 초과했습니다만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 혼잡, 슬럼, 실업, 범죄, 에너지에 대한 문제를 아주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이 도시들이.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연결, 지능, 그리고 고급화된 여러 가지 판단된 기술적인 요소들인 도시의 문제들을 해결할 때 있어서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클린 앤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환경적으로는 깨끗하면서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도시를 지향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총 1조 5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신산업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노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노원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들은 추진되고 있는 방향들은 이러한 생태와 에너지 그리고 새로운 미래 도시에 대한 요소들을 잘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 시티 모델이에요. 이 스마트 시티 모델은 어떻게 보면 도시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에너지가 1년 동안 얼마나 소모되는지, 물은 얼마나 소비되는지, 범죄는 평균 얼마나 발생하는지, 도시의 매출, 그리고 들어오고 나가고 얼마나 죽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데이터로 포괄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병에 걸릴 수가 있고 도시도 생명체니까 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 지역에 대한 예측, 거기에 대한 대응, 또 문제가 발생한 것에 신속한 처리 이런 것들을 잘할수록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될 거예요.
지금 지방 도시가 왜 사람이 없습니까? 도시적 매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일자리가 넘쳐나 봐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환경적으로 좋아져 봐요. 살게 됩니다. 청계천 개발하기 전에 사람들 도심부에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다들 아마 미쳤다고 그랬을 거예요. 왜 내가 그 환경 오염이 심한 곳에 왜 살아? 그래서 도시가 겪는 문제가 도심 공동화 현상이라고 얘기했어요. 도넛 현상. 낮엔 사람이 있는데 밤엔 사람이 없는 문제. 그 다 어떻게 했습니까? 분당으로 신도시로 다 이사 갔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나라의 과거 한 10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뭐 했어요? 청계천 개발 딱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이게 새로운 강이 생기네? 그리고 주변에 뭐 문화센터니 뭐 상업시설, 훌륭한데? 프랑스의 그 뭐 강변 같아?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주상복합 건물도 들어서기 시작하잖아요. 오히려 지금 부자들이 그곳을 점유하게 되었죠. 그건 뭐예요? 새로운 경쟁에서 매력도를 개발했던 거죠. 이런 것처럼 도시는 지속적 자극에 지속적인 매력을 만들어서 해나가야 하는 운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융합 기술에 대한 부분을 빌딩에도 적용하고 도로도 되게 중요해요. 도로. 스마트 도로라고 해서 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에너지 수급에 대한 여러 가지 체계를 잘 연결시키면 도시의 스마트함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여러 가지 도시의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고 그게 스마트 시티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옛날 도시가 왼쪽이고요. 교재를 보시면 오른쪽이 바로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 방식 볼까요? 옛날 도시는 교통체증이 일어나면 그냥 도로 건설을 했어요. 막히냐? 뚫자? 뚫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물론 개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겁니까? 우회로에 대한 부분. 즉 소프트웨어적 해결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먼저 따져준다는 거죠. 너 지금 간이 아파? 무조건 째서 간을 떼는 게 아니죠. 뭐 하는 거예요? 혈액순환을 걷게 하고 물리치료를 해보고 약도 치료해보고 안 되면 그때 수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더 현실적인 스마트함의 대안을 낼 수 있고 그 다음 공급자 중심이었어요. 건설사라든가 정부나 건설사 기업이 판단하면 그냥 가는 거였어요. 기업 도시까지 있었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이용자의 수요에 맞는 것을 공급해 줘야 해요. 이용자가 뭐를 행사해요? 표를 행사해요. 그죠? 또 이용자에 안 맞으면 어때요? 즉각 인터넷에 지금 뭐해 문제 생긴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는 결국 이렇게 시민 중심의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중심의 대응을 속도감 있게 전개해서 도시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그게 IoT, AI 이것들이 결합해서 빅데이터화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도로는 가지 말아야겠다. 돌아가야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공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도시가 갖고 있는 물리적 공간을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공간이 해결해 줌으로써 그곳을 방문하지 않아도 물류 이동에 대한 부분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서비스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도시의 스마트 구조를 중심으로 전개될 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RFID 같은 것들이 있어 자동차 다 체크할 수 있게 해주고요. 센서를 달아놔서 교통량 측정하게 해주고요. CCTV 달아놔서 도시의 안전도를 체크해주게 되고요. 빅데이터 달아놔서 도시의 상권 소비, 물건 판매, 유동량에 대한 체크를 다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 분석을 해서 도시를 진단해주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연결되면서 도시는 스마트 체계를 만들면서 살아있는 새로운 첨단 도시로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분권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7분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유연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연결을 강화합니다. 연결. 그리고 이 연결은 고도의 지능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그래서 국가 중심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벌어지면서 집중력을 조금씩 유연화시키면서 분산화라고 하는 다양한 소블락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신은 독점의 체계에서 좀 더 여러 개로 쪼개진 블록으로 바뀌고요. 경제에 대한 부분도 독과점에서 조금씩 풀어나서 혁신과 공유경제를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산화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권력에 대한 부분이 수평화되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사표현을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고요. 국가가 지방 분권을 통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주민자치에 대한 부분을 더 강화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좀 더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고 오늘 자치분권의 내용과 잘 맞아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잘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스마트 체계를 행정체계화 만드는 건데요. 캐나다에서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게 블루프린트 2020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바로바로 받아서 행정체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든 건데요. 여기 멀티미디어하고 소셜미디어 같은 것들이 잘 발달되어서 직접 문제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과 체계로 사용되고 있고요. 서비스 체계, 시민에 대한 공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효율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전자정부에 대한 부분이 노원구에도 적용되면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전자정부로서의 지자체라고 하는 부분의 정책 컨셉을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거는 AOT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IoT 들었잖아요. IoT. IoT는 대학 수준이에요. 대학 수준. 애들 그 물건마다 이렇게 달아놓은 거잖아요. 그죠? AOT는 뭐냐면요. 물건들이 여러 개 모여진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 있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모여서 나온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지금 어디가 막히고 있습니다. IoT 1번, 2번, 3번에 의한 정보는 그 지역으로 사람들이 가면 좀 더 번잡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정보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IoT가 여러 개 모여서 의미 있는 정보로 가공된 거를 다시 보여주는 걸 AOT라고 말하는 거예요. IoT는 어디로 갈까요? 그냥 지자체의 그 중요한 통제소로 바로 가겠죠. AOT는 어떤 거예요?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시민들에게. 쓰레기가 차 있으니까 가라고 하는 정보는 어디로 가요? 쓰레기 하청 하시는 분들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부서로. AOT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도 가지만 시민에게도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IoT가 좀 더 분권화 시스템에 맞춰서 진화한 게 AOT예요. AOT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이 지하철을 타고 가면 그 수많은 10칸짜리에서 AOT 하나 보면 여러분 한 명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늘 AOT를 마지막으로 해서 여러분들 미래사회에 대한 변화 이것들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산업을 바꿔요. 산업.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산업. 노동시장을 바꿀 거예요. 다음, 노동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 측면이 같이 있어요. 이걸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4차 혁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담론들은 모두 스마트 시티로 귀결될 거예요. 그 스마트 시티의 시민이라고 하는 수평적, 자발적 참여자들이 얼마나 현명하게 스마트 시티를 활용할 거냐. 그리고 그 분권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적 수단과 기반들을 AOT와 같은 것들, 전자정부와 같은 것들, 주민 참여 방식과 같은 것들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방자치대의 분산화와 유연화에 따른 대응을 얼마나 잘 해주냐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도시변화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현실감 있게 그리고 현명하게 대처해서 아주 유토피아라고 하는 살기 좋은 그런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일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많이 준비는 못했지만 최대한 여러분들하고 호흡하려고 했는데 즐거우셨나요? 네. 저도 너무 오늘 유쾌했고요. 좋은 기분으로 돌아가서 더 많은 연구해서 다음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여러분 뵙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